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업은행 채용 공고가 드디어 떴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행 채용 공고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서 작성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충분히 많고, 또 자소서 적을 때도 주의할 사항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편에 걸쳐서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볼 텐데, 오늘은 먼저 지원서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적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신 이 내용이 이제 기업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250명 채용을 한다고 지금 공고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전형이 135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인재가 63명이고요. 그 다음 경기 남부권 특화 점포 거기에 27명, 그 다음에 디지털 분야에 25명 해서 총 250명. 이렇게 채용하는데, 우리 지원자들이 이제 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까 아니면 지역 인재로 지원할까 뭐 이런 것들을 어느 게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거 궁금해 하죠. 그 다음 기업은행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 전형 절차는 지금 서류 전형을 해가지고 총 50배수를 뽑는다. 250명에 50배수면 12,500명입니다. 그 다음 필기 전형, 실기, 그 다음에 최종 면접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채용 공고를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 서류 접수가 지금 채용 공고는 떠 있지만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간 지원서 입력 시스템을 열어줍니다.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입력할 수 있고요. 서류 발표가 5월 25일, 필기 시험이 6월 13일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전형 절차가 상당히 뒤로 좀 밀리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필기 시험을 역시 이번에도 보는데, NCS가 40점, 직무 수행 능력이 60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한 내용, 또 이번엔 또 주관식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은 또 어떤 게 나올까 이런 것도 궁금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접이 실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1차 면접이, 과거에는 합숙 면접이 있는데 이번에는 당일치기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또 나올 건지, 그런 내용이 또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020년 상반기 기업은행 지원서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볼 텐데요. 먼저 질문 포인트 또는 작성 포인트 해가지고 포인트 1, 먼저 모집 분야가 있고 지원 분야가 있고 활용 분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 보니까, 채용 공고를 보니까요, 모집 분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집 분야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이 활용 분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집 분야에는 여기 이제 금융영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금융영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활용 분야에는 금융영업 중에서도 기업금융이냐 개인금융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 분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채용 공고는 우리가 그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와 있지만, 공공기관 채용 알림이 시스템인 잡알리오 시스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기업은행 채용 공고문을 지금 PDF나 한글 파일로 우리가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 한글 파일로 이렇게 다운받아 보면 이 2020년 상반기 공채 입행 지원서에 지원 분야 해가지고 금융영업 또는 디지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지원 분야는 우리가 금융영업 아니면 디지털이다, 이게 지원 분야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금융영업 아니면 디지털로 나와 있는 이 모집 분야라는 이 표현이, 채용 공고상의 모집 분야라는 표현이 지원 분야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게 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소서를 적다 보면, 우리가 2편에 가서 자소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소서를 적다 보면 3번인가요? 3번에 지원 동기하고 이제 그 지원 분야에 대한 적합도에 대한 그 이유를 적게 됩니다. 그럼 이 지원 분야를 내가 기업금융에 맞추어서 적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금융영업에 맞추어서 적어야 되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원 분야 또는 모집 분야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 1이었고요. 포인트 2. 우리가 일반 지원이 아까 135명이라 그랬는데, 일반 지원으로 지원할까, 지역 인재로 지원할까, 경기권 핵심 점포로 지원할까 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채용 공고를 보면요, 이번에 일반 분야가 135명을 채용합니다. 이 오른쪽에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이건 뭐냐면 2019년 하반기, 그러니까 바로 지난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의 채용 인원입니다. 지난 시즌에 총 220명을 채용을 했고요. 220명을 채용했고, 일반
분야에서 100명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250명을 채용하고 일반 분야에서 135명을 채용하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 이번에 26명, 작년 하반기에는 25명, 대구, 경북은 이번에 14명, 작년에는 17명, 대전, 충청은 똑같이 13명, 광주, 호남은 똑같이 10명, 경기권 핵심 점포가 작년 하반기에는 20명을 뽑았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27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디지털이 작년 하반기에 35명, 이번 상반기에는 25명. 그래서 작년 하반기 전체적으로 220명, 이번 상반기에는 250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분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경기권이나 아니면 지역 인재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런 표현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취지상으로 보면 분명히 지역 인재가 더 낫긴 합니다만은 이 TO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산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또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요, 지금 이번에 26명을 뽑는다는 거죠. 26명을 뽑는데 부산 지역에서 부산 인재로, 그러니까 부울경 인재로 얼마나 지원할까라고 하는 이 지원자 수, 그러니까 분모가 될 겁니다. 이 분모분의 분자가 결국 채용이 될 거니까요. 이 지원자가 얼마나 많이 몰릴까, 얼마나 많이 지원할까,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대 1이다, 경쟁률을 100대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250명을 채용하는데 100대 1이면 2만 5천 명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일반 인재는 135명을 채용하는데 13,500명 정도가 지원할 거다 라고 이렇게 그냥 유추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을 100대 1 똑같은 경쟁률이라고 보면 26명을 뽑을 때 2,600명 정도가 지원하면 100대 1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부산, 울산, 경남에서 2,600명보다 더 많이 지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통계적 추측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부산, 울산, 경남보다는 그냥 일반 지원 분야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 분야로 지원하는 게 또 이제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에 부딪히게 되냐면, 저는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서울이나 경기나 이쪽 대학교를 나온 이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그래도 지역 인재는 지역 인재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근데 단 지금 이제 대전, 충청이나 광주,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인원 자체가 되게 적습니다. 자, 이거는 좀 저도 제가 생각해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죠. 대구, 경북, 대전, 충청, 광주, 호남 전부 다 이건 앞에 10단위 아니겠습니까? 14명 뽑는데 여기서 그럼 대구, 경북이면 1,400명 더 지원할까? 제가 생각할 땐 더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 경쟁률 100대를 넘어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대구, 경북에서 지원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거는 뭐가 더 유리하다고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소신껏 지원하는 게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경기권 핵심 점포인데요. 경기권 핵심 점포는 작년에 20명을 뽑았고 이번에 27명을 뽑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권 핵심 점포 어딘가 하면 안산, 시흥, 평택, 화성 이쪽입니다. 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연고가 있거나 또는 주거가 있거나 또는 그쪽에서 살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번에 경기권 핵심 점포를 좀 지원을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인재 지원할까? 이거의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소신껏 지원하는 게 정답인데 그래도 지역인재는 지역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부산, 울산, 경남은 크게 고민 없이 지역인재로 지원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대구, 경북, 대전, 충청, 광주, 호남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되 그래도 저는 51대 49 정도로 지역인재로 지원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또 고민을 한번 보면요. 그 다음 이제 포인트가 뭐 있냐면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 기술서, 이거를 어떻게 적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잡알리오 사이트에서 이제 채용 공고를 뽑아온 캡처를 해온 자료를 보면요. 이 큰 2번의 직무 관련 교육사항이라고 하는 항목을 적게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 들은 거죠. 경제, 경영. 저는 주로 이제 금융영업 쪽을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 디지털 쪽은 한번 더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 경제, 경영, 회계 뭐 이런 쪽으로 과목 들었던 이 내용을 적는 게 이 직무 관련 교육사항 2번이고요. 그 다음 큰 3번에 직무 관련 경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한번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1번에는 정빙이 가능한 경험이 3-1번에 적히고요. 3-2번은 정빙이 어려운 경험을 3-2에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큰 2번 직무 관련 교육사항, 그 다음 큰 3번 직무 관련 경험사항, 이 내용들을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3번에 가보면요, 직무 관련 기술서 해가지고 1500자 이내를 적게 됩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상단에 작성한 직무 관련 교육, 큰 2번의 직무 관련 교육사항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적힌 직무 관련 경험사항, 큰 3번의 직무 관련 경험사항 이겁니다. 여기에 내용을 적은 분들은 이 직무 관련 기술서를 적어달라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직무 관련 경험 큰 2번 직무 관련 교육사항, 뭐 회계학이다, 경제학이다 이런 내용을 적었으면 큰 2번에 그 교육사항을 적었는데 직무 관련 기술서를 백지로 낸다, 이런 분은 있을 수가 없겠죠. 큰 2번의 직무 관련 교육사항 또는 큰 3번의 직무 관련 경험사항을 내용을 한 줄이라도 적었다 그러면 3-3 직무 관련 기술서는 무조건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적었던 내용을 가지고 기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직무 관련 기술서 적을 때는 1500자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가능하면 1500자 꽉꽉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기술서 적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우리가 자소서 적듯이 소제목 적고 서술식으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식으로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면 이 요약식 있죠, 요약식 뭐 메모 또는 요약식으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고, 다만 이제 적을 게 되게 많다, 여러분들이 경험이나 교육이나 이런 내용이 적을 게 되게 많다 그러면 이렇게 요약 또는 메모 방식으로 적는 게 많은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적을 게 크게 많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서술식으로 적는 게 분량을 맞추기가 더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전형 절차에서 필기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기시험이 요번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필기시험에 일단 가점이 들어가는 게 있죠. 필기시험의 가점이 기업은행에서 우수 인턴을 하신 분들은 필기시험에서 가점 10%, 그러니까 1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서 주관한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역시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필기시험에 가점이 나오는데 자격증 중에서 좀 더 고급, 좀 어려운 것들이라 우리 취준생들이 그나마 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CFP라는 자격증인데 CFP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5점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 방식이요. 방식이 직업기초능력 NCS죠. NCS가 40문항이 나오고 40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항당 1점이죠. 그 다음 전부 다 객관식이죠.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금융상식 쪽입니다. 이쪽이 총 50문항이 나오는데 이게 60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0문항은 객관식 한 문제에 1점이고요. 그래서 40점이죠. 그 다음에 10문항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데 한 문항당 2점입니다. 그래서 총 60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직업기초능력, 그러니까 NCS죠. NCS 분야에 6가지 그 분야가 나오는데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조직이해 능력, 이렇게 6가지 분야가 나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와 필기시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 6가지 분야, 의사소통, NCS 분야, 6가지 분야, 이 분야는 작년 하반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준비했던 방식하고 동일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NCS하고 경제금융 쪽이 배점이 작년에는 6대4였습니다. NCS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금융 경제 상식 이쪽이 높습니다. 자, 이게 제가 작년부터 이 필기시험 도입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NCS 비중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NCS 비중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공부는 여러분들한테 직장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차라리 경제금융 쪽, 이쪽 비중이 높은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쪽에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정상적으로 NCS 비중이 60이 아니고 NCS가 40, 경제금융 쪽이 6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게 그 비중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필기시험 공부할 때 계속 필기시험 비중별로 공부를 해라. 지금 NCS가 60%였을 때는 NCS의 60% 시간을 쏟아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업은행 방식이 정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제금융 쪽으로 60%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특징이 뭐냐면 이 주관식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주관식 시험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될까, 계산식 문제가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주관식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블랙스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하는 이런 설명 방식의 주관식, 뭐 논술이나 약술 방식이죠. 자, 이런 방식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반대로 이러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라고 하면 블랙스완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답을 하는 이런 주관식도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계산 방식, 퍼 또는 PBR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기 없이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계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번에 안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 계산기 없이 그냥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 정도 계산 정도 문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하라라고 하는 아까 약술 방식, 이 방식은 채점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 그러니까 블랙스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방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단답형 방식, 이런 질문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될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거는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어디를 통해서 어떤 학원에서 이거를 저희가 압니다 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술 거기에 녹지 마시고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술로 접근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요. 자,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소신껏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평상시에 신문 보고, 평상시에 여러분들 봤던 책 보고, 그 다음에 뭐 미스터 뱅 책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셔도 좋고, 그 책에서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도움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미스터 뱅 핵심 경제금융상식 이론서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또 뱅크스 카페에서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그 기사들 있죠. 자,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를 그냥 가서 평가를 받는 게 이 필기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 문제가 이번에 아직 처음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다는 게 이거는 누구도 모르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실기시험인데요. 실기시험이 우리 1차 면접입니다. 1차 면접인데 작년 하반기에는 실기시험이 충주연수원에서 합숙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기흥연수원에서 당일치기 면접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면접 1박 2일 동안 뭘 봤냐면, 첫날 IBK 챌린지, 팀풀, 알고리즘, 이게 이제 첫날 봤던 건데, 이것들을 보고, 그 다음 둘째 날에 이제 협상, 세일즈, 인성 면접 이런 거를 보고 작년에는 마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채용 공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가 방법이 적극성을 보겠다, 교섭력을 보겠다, 협동성을 보겠다, 직무적합성, 문제 해결력,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보아서 점수를 매기겠다라는 이런 평가 방법을 취하고 있죠. 그 다음 채용 공고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토론, 개인 발표 형식 프로그램 예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그냥 합리적으로 신뢰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작년 봤던 이 1박 2일 동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다 이번 당일치기 면접에 오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없어지고 또 일부는 새로 나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작년에 봤던 것 중에 이 인성 면접 형태, 면접관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이죠. 이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상이나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에 이 경우 둘 중에 뭐 하나 정도는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토론까지 포함해서 협상, 토론, 세일즈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그 다음 팀풀이나 알고리즘, 이건 전부 다 팀풀 활동인데, 팀 활동하고 발표하는 건데, 이 내용 플러스 PT 면접 정도 해서 하나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PT, 팀풀, 알고리즘 같은 이런 유형의 면접 유형이 한 가지가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상, 세일즈, 토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유형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성 면접 한 가지 정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3개 면접 정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의 각 전형별 평가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로 베이스와 누계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을 하면 필기시험을 그 다음에 보고 필기시험 결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필기시험 발표를 할 때
서류 전형 점수하고 필기시험 점수를 합쳐서 등수를 매기는 방식은 누계 방식이라고 하고요. 서류 전형 점수 등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필기시험 전형의 점수 등수만 가지고 발표하는 방식을 제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면접도 마찬가지죠. 자, 1차 면접 결과를 발표할 때 서류 전형 앞에 필기시험 그다음에 1차 면접까지 전체 점수를 다 합쳐서 등수를 매기는 방식을 누계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봤던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등수, 점수와 아무 상관없이 이건 전부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1차 면접 점수만 가지고 당락을 결정짓는 방식을 제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최종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업은행은 각 전형별로 제로 베이스라고 채용 공고와 그 잡 알리오 시스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로 베이스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각 전형별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누계 방식, 그러니까 이 앞 전형이 계속 뒤 전형과 합산을 해서 발표하는 방식은 앞 전형에서 잘못 보면 계속 뒤쪽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서류 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이 누계 방식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 방식은요, 앞에 잘 보고 못 보고 관계없이 이번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형을 잘 보는 사람이 위너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전형별 최선을 다하시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로 베이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제도니까 우리 기업은행은 제로 베이스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고 전체 전형 일정의 전형 프로세스에 참고하셔서 이번 기업은행의 지원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2편에서는 우리가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